55세의 클라렌스 세도르프는 축구가 만들어낸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지적인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여러 클럽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선수이자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다국어 구사자, 그리고 늘 차분하고 우아하며 갈등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묘사되어 왔다. 대중에게 세도르프는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적도, 마이크 앞에서 고함을 치거나 논란을 부추기던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절제된 인터뷰와 통제된 몸짓 뒤에는 한 번도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았던 굴욕, 배신, 그리고 말없는 분노의 순간들이 존재했다.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삼키며 견뎌왔다. 바로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이 가장 증오했다고 인정하는 5개의 이름을 마침내 공개한다. 그 결정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도, 복수를 향한 욕망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늦게, 조용히 찾아왔다. 세도르프가 아무런 필터 없이 자신의 커리어를 되돌아보라는 질문을 받았던 한 번의 성찰의 순간 속에서였다. 경계심을 내려놓은 드문 대화 속에서 그는 성공이 결코 원한을 지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저 더 깊이 묻어둘 뿐이라는 것을. 수년 동안 그는 대립보다 외교를, 해명보다 침묵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시간은 한때 단단히 통제되던 것들을 서서히 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감정들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안고 있었다. 그는 고백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존엄이란 견디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의 망설이듯 그는 덧붙였다. 결코 잊을 수 없는 5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넘버 5, 마르코 트라바글리오, 말초 트라발료. 클라렌스 세도르프의 목록에서 5번째 이름은 감독도, 경기장에서 맞붙은 라이벌도 아니다. 그것은 말로 여론을 형성한 한 남자의 이름이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언론인 중 한 명인 마르코 트라바글리오는 세도르프가 깊이 혐오하게 된 어떤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가까이에서 보지 않은 채 내리는 판단이었다. 모든 것은 긴장감 넘친 더비 경기 이후 게재된 한 칼럼에서 시작됐다. 그 글에서 세도르프의 경기력은 거리감 있는, 그리고 감정이 결여된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마지막 문장은 날카롭게 베어들었다. 어쩌면 지능이 마침내 그의 다리를 느리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세도르프는 그 기사를 말없이 읽었다. 상처가 된 것은 비판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인격이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단정 지어지는 그 확신이었다. 이후 몇 주 동안 비슷한 서사는 토크쇼와 신문의 헤드라인을 통해 반복되었다. 리더십은 오만함으로 재포장되었고, 침착함은 무관심으로 오해받았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세도르프는 훗날 회상했다. 그들은 나를 대신해 결정했다. 그 영향은 경기장을 넘어섰다. 소문은 라커룸까지 스며들었고, 팬들은 기사 속 문장들을 되풀이했다. 그의 열정 부족을 조롱하는 구호가 생겨났다. 말은 진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세도르프는 말하며 그때가 자신이 처음으로 진정하게 오해받고 있다고 느낀 순간이었다고 인정했다. 멀리서 쓰인 한 문장이 어떤 반칙만큼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을까? 넘버 4,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네 번째 이름은 벤치에서 등장한다. 그의 결정은 조용히 신뢰의 균형을 흔들었던 권위의 인물이었다. 에르네스토 발베르데는 경험이 불확실함 속에서 팀을 이끌어야 했던 과도기의 시점에 세도르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대신 세도르프는 공개적인 충돌이 아닌 계산된 거리두기를 통해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훈련은 점점 차가워졌고, 전술회의는 그의 의견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분명히 만든 경기가 찾아왔다.
이전 몇 주 동안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선발 명단에서 사라져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경기 후 세도르프는 관중석 아래 통로에서 발베르데에게 다가갔다. 대화는 짧았고 날카로웠다. 이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다. 감독은 단호하게 말했다. 통제의 문제다. 그 한 단어는 오래 남았다. 라커룸에 대한 통제. 영향력을 지닌 목소리에 대한 통제. 그 순간부터 세도르프는 공로가 더 이상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벤치에 앉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나중에 인정했다. 하지만 지워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크게 울렸고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리더십이 위협이 될 때 정직함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일까? 넘버 3 젠나로 가투소, 겐나로 가투소. 세 번째 이름은 아마도 가장 불편한 이름일 것이다. 그가 같은 편에서 싸워야 했던 동료였기 때문이다. 젠나로 가투소는 세도르프와는 정반대의 존재였다. 거친 감정, 공격성, 성찰보다 앞서는 본능. 처음에는 그들의 차이가 서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번의 격렬한 챔피언스 리그의 밤에 드러났다. 잘못된 패스 하나가 분노의 반응을 촉발시켰고 카메라는 가투소가 외치는 장면을 포착했다. 간단하게 해. 여긴 철학 수업이 아니야.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세도르프는 얼어붙은 채 그 모욕을 받아들여야 했다. 시청자들이 보지 못한 장면은 그 이후 라커룸 안에서 이어졌다. 말다툼은 더 크게,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번졌다. 가투소는 세도르프의 헌신을 의심하며 그가 우아함 뒤에 숨어 있다고 비난했다. 세도르프는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이미 상처는 남았다. 그날 밤 이후로 패스는 예전처럼 쉽게 오지 않았고 신뢰는 증발해버렸다. 동료가 네 마음을 의심하는 순간 세도르프는 수년 뒤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어떤 상대도 빼앗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간다. 아이러니는 고통스러웠다. 두 명의 리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팀을 끌어당기며 스스로 강해지길 원했던 팀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 원한은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도 않았다. 함께한 승리가 분노 속에서 던져진 말들을 정말로 지울 수 있을까? 넘버 2 라파엘 베니테스, 라파엘 베니텟. 두 번째 이름에는 분노보다 실망의 무게가 더 짙게 담겨 있다. 라파엘 베니테스는 명확함과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점에 세도르프의 커리어에 등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어진 것은 신뢰에 서서히 깎여나가는 과정이었다. 베니테스는 체계적이고 거리감이 있었으며 시스템과 숫자에 집착했다. 대화와 공동 책임에 익숙했던 세도르프는 자신이 마치 스프레드 시트 속 하나의 변수로 전락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전술적 역할은 예고 없이 바뀌었고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약속들은 경기장 위에서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결정적인 균열은 근소한 패배 이후 찾아왔다. 세도르프는 책임이 함께 나뉘길 기대했다. 그러나 경기 후 분석에서 베니테스는 그를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지목했다. 특정 구역에서는 더 많은 규율이 필요하다. 그는 말하며 세도르프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날 저녁 라커룸 밖 복도에서 세도르프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비즈니스다. 그 말은 패배보다 더 오래 남았다. 축구가 오직 비즈니스가 되는 순간 세도르프는 회상했다. 사람들은 선수 뒤에 있는 인간을 보지 않게 된다. 그날 이후 소통은 끊겼고 결정은 일방적으로 내려졌다.
존중 역시 같은 길을 따라 문 밖으로 사라졌다. 전문성이라는 가면을 쓴 배신은 더 조용한 것일까? 넘버 1. 루이스 판할, 루이 반 가알. 클라렌스 세도르프의 목록에서 첫 번째 이름은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이다. 루이스 판할은 단순한 감독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힘이었고 하나의 시스템이었으며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성격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판할은 해석보다 복종을, 직관보다 구조를 중시했다. 축구 지능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세도르프는 그 철학과 빠르게 충돌하게 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공개 전술회의에서 찾아왔다. 세도르프가 포지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자 판할은 훈련을 멈추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그는 날카롭게 덧붙였다. 내 팀에서는 선수들이 실행한다. 토론하지 않는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세도르프에게 그 순간은 자신의 정체성이 공개적으로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화를 감지했다. 신뢰는 줄어들고 기회는 사라졌으며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리가 점점 커져갔다. 가장 아팠던 것은 벤치에 앉는 일이 아니라 문제적인 존재로 낙인 찍힌 것이었다. 그는 내 경기력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 세도르프는 훗날 인정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문제 삼았다. 그 뒤에 남은 원한은 조용했지만 영구적이었다. 권위가 대화를 거부할 때 존중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장 어두운 감정을 형성했던 5명의 이름을 모두 말한 뒤에도 클라렌스 세도르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승리의 기색도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느낌도 없었다. 오직 시간이 결코 완전히 치유하지 못한 상처들에 대한 차분한 인정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증오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침묵 역시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이 순간들은 그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며 그가 어떻게 신뢰했고 어떻게 이끌었으며 어떻게 물러났는지를 형성해왔다. 이제 그것들이 입 밖으로 나온 지금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축구 안에는 아직도 나이가 주는 용기를 기다리며 숨겨진 진실들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